푸른밤 종현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죠. 그럼 여기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일단 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갑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어디를 둘러보고 저녁엔 뭘 먹고 야경을 보고 몇 시에 잔다. 이렇게 대충만 짜도 참 즐겁죠. 근데요, 막상 여행을 가보면 알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 더 재미있다는 걸요. 완벽한 시나리오가 모두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돼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짜증만 나거든요. 엉뚱한 경험, 예상하지 못했던 일. 사실은 이런 게 나중에 더 큰 추억이 되는데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일도 있지만 가끔은 아주 헐렁헐렁한 여유, 그런 걸 즐길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요일, 헐렁한 여유.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8월 3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우물을 닮아 깊이 패인 귀여운 보조개가 웃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만 생각나요. 별빛을 담는 술잔처럼 빛나던 보조개. 8월 30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적의 보조개였습니다. 그래,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여유.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고 그리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다들 너무 치열하고 바쁘게 살고 세상은 내가 치열한 것보다 더 치열해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그러면 나 역시도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말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온 또 저 오래된 친구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여유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엄청나게 힘들고 지치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주변인들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서 나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라는 걸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찾으셔서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와 함께하는 날이죠. 자, 원래 푸른밤 게스트 중에서 최장신 게스트셨어요. 그런데 돈 스파이크 씨의 출연으로서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박학다식한 영화, 경제,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잠시 후에 만나 뵙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의 논리드, 다우닝 산업,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운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 구론산 바몬드, 넥센타이어, 페브리즈, 포르쉐, 갤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정현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손에선 장풍을 쏘고 칼이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화창한 봄 날씨에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절정에 이르렀을 땐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도 하죠. 그렇다 한들 누구 하나 리얼리티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게 이 무협 영화의 매력인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허구와 과장이 있어야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무협 영화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식어가 계속 늘어나는 분입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기자님이니까 당연히 인터뷰 전문 신기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그 무협 영화에 대해서 일단 오프닝을 했잖아요. 네. 이런 가장 어찌 보면 기자님과 제가 제일 싫어할 수 있는 요소들일 수 있어요. 허구와 과장.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것들이 주는 매력이 정말 클 수 있죠. 있다. 그럼요, 있죠. 사실은 그래요. 그 미국에는 슈퍼맨, 아이언맨 같은 그런 과학적인 허구가 있다면, 그렇죠. 그래요. 중국 대륙에는 장풍과 경공술이라고 하는 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거짓말이 있죠. 네네네. 방송 용어라. 그래요. 그런 그 거짓말이 있죠. 네네. 허풍이 있는데 이 허풍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의 크기와 비례하죠. 네. 그래서 그런 허풍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무협 말씀드렸으니까 네. 무협지 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막 날아다니고 봄날에 눈도 오고 장풍을 쏘고 하늘을 경공술로 뛰어다니고 맞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걸 이제 그게 무협지니까 하고 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저하고 이제 종현 씨가 무슨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를 아마 청취자분들은 대충 짐작하셨을 거예요. 요즘에 사실 이런 무협 영화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해서 더 예상에 가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화인지 협녀 칼의 기억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또 무협 영화라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왜냐면요. 한국의 무협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 70년대만 해도 홍콩에서 활동하던 한국 출신의 무협, 그러니까 그 액션 영화 감독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로 네. 한국의 무협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죠. 특히 홍콩의 이소룡 이후에 네. 무협 영화가 동이 되면서 많은 아시아 영화들이 홍콩식 무협 영화를 많이 찍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근데 어느 단계부터 이제 대가 끊겼고 그러다 보니까 무협 영화를 찍는 액션 영화의 대를 찍는 감독들이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랐던 세대가 거의 없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 유승환 감독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은 홍콩과 또는 한국의 무협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고요. 그래서 그 세대의 무협 배우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배우들을 직접 자기 영화에 출연시킨 적도 있었죠. 근데 역설적인 거는 아시아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무협의 역사가 단절되었는데 네. 그 무협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든 헐리우드 감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대표적으로 퀸틴 타란티노 같은 감독들이 네네. 젊은 백수 시절에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 대여점에서 그런 비디오 빌려다가 보고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고 그걸 자양분으로 영화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동양의 아시아의 문화가 서양 이제 미국이나 북미 대륙으로 이전이 되고 네. 그때 영화들 때문에 또 다시 아시아가 자극이 되어서 또 그런 영화 다시 찍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영화에서 이 무협을 다시 되살려 보자라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래요. 무사란 영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중천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제 다 김성수 감독과 김성수 감독의 조 감독이었던 조동호 감독이 찍었던 영화들인데 다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천년호, 무영검, 이 예전에는 뭐 단적 비연수, 비천무 뭐 이런 그래요. 건 비천무가 참 안 됐죠. 그래도 이 비천무라는 제목이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무협 영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어떤 프로모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좀 이 무협 영화를 좀 이제 열풍으로 올리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실은 무협이라는 게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 장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로맨스 장르가 있고 또 형사물도 있고
뭐 또 뭐 영웅물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협물이라는 건 가장 아시아적인 그 히어로물인데 그렇죠. 이게 제대로만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큰 영화 시장이 열리는 거였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시아의 각국은 무협 문화라는 게 공통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협지들 있죠. 그게 이제 영웅문이라는 무협지가 있는데 네. 이른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협이라고 하는 장르의 역사와 어떤 그 드라마의 문법을 만들어낸 문학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무협지의 자양분을 다양한 나라에서 나눠 가졌는데 그게 영화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됐죠. 특히 한국에서 비천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단적 비연수, 무사, 청풍명월, 뭐 임원석 감독님의 형사까지 무협지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불행하게도 흥행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흥행이 되었던 무협지라는 게 뭐 딱히 꼽을 만한 게 없습니다. 없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협의 어떤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협녀가 네. 아주 오래간만에 재도전을 한 거죠. 음. 그리고 한번 제대로 된 무협 장르를 열어서 신화를 한번 창조해 보자. 였지만 포부는 창대하였으나 안 됐습니다. 이제 시사회 이후의 영화평을 봤더니 네. 영화평이 정말 그래요. 살벌하더군요. 정말 이 영화들 싫어하셨는데 기자들이. 네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보시면서도 영화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영상미의 무협 영화 찍을 수 있다니. 또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훌륭하다.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와 영상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영화 평부터가 관객들한테 외면받을 만한 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관객들도 이 영화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군요. 무협이란 장르의 낯섦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외면받았죠. 그렇군요. 일단 전도연 씨, 네. 이병헌 씨, 김고은 씨 네. 이게 또 주연으로 나오시잖아요. 사실 전도연 씨나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또 눈에도 있고 네. 브라운관에서도 뭐 그렇고 뭐 상당히 유명한 연기파 배우로도 볼 수 있는데 김고은 씨가 전 좀 재밌어요. 김고은 씨 연기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랄까 이제 전도연 씨 잡아먹을 만큼 그래요. 연기를 잘하고요. 일단 이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시대 배경은 고려 말이에요. 네. 이게 왜 그랬을까? 당연히 이제 한국 조선 반도 안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시대 안에서는 무신이 아니라 문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무협을 얘기하기 어려웠겠죠. 네네. 하지만 고려 시대는 무신 정권이 있었을 만큼 무를 숭상했던 시대였으니 네. 무협을 얘기할 만한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검객이 3명이 있었대요. 네. 이게 풍천, 월소, 유백이라고 하는 3명이 있는데 이 3사람이 뜻을 모아서 이제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밀란을 일으켜요. 네네. 그러나 3명 중에 반드시 배신자가 나오죠. 그러겠죠. 그게 누굴까? 그게 유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다행이다. 뭐 스포일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연 씨가 맡은 월소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 배신자인 이병헌 씨, 유백이 있어요. 이런.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훌륭했던 풍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결국은 유백이 풍천을 죽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월소가 죽여요. 과정적으로. 네, 과정적으로. 봤을 그러니까 땐. 배신은 유백이 하고 그리고 월소가 죽이는데 월소가 풍천이라는 인물을 죽이는 이유는 사랑해서죠. 유백을. 그러니까 이제 이병헌과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사랑하는 사이가 있고요. 네. 그 사이에 풍천이라고 하는 이들한테는 사형이죠. 네.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 이야기에 김고은 씨가 나오는데 이 무협지에서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복수를 합니다. 아이가 네. 자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훌륭한 사부를 만나 이제 엄청난 무공을 익히고 네. 그리고 그래요. 까불다가 결국은 원수한테 1차 전에서 패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의 원수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를 악물고 정말 무공을 다시 한번 갈고 닦아서 네.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스승이
나무를 지고 가는데 스승이 그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네. 또는 뭐 불속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뭐 심지어는 사실은 그런 게 있죠. 그 다 죽었다가 살아나죠. 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성장 스토리의 그 출생의 비밀이 있고요. 네. 네. 거기에 성장의 과정이 엮여들면서 무협의 전형적인 장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게 이 영화에서도 나와요. 협녀도 전형적인 무협 영화 장르를 따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김고은 씨가 이제 등장해서 풍천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월소한테 1차적으로 그 무협의 그 무술의 훈련을 받아요. 그 이유는 전도연 씨가 연기한 월소는 그 이병헌 씨가 연기한 유백을 사랑했으나 네. 그러나 풍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대신 네가 잘하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김고은 씨가 연기한 홍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장성하고 나서 비밀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결국 유백과 맞닥뜨리지만 네. 유백이 너무 강한 거죠. 유백은 아직도 너무 강력한 18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무술 불구하고. 실력과 권력을 쥔 막강한 권력자가 되어 있고 네. 이를 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되게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자연과 융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아름다운 영상들을 어찌 보면 되게 과장돼서 그것들도 보여주잖아요. 네. 과장시켜서 네. 또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도 참 이 무협 영화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은 그 무협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할리우드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상상력을 자극해 주죠. 네. 뭐 비근한 예가 인터스텔라 같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무협은 원래는 그 영화도 아니었고요. 네. 소설이었죠. 그렇죠. 그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허풍선이가 나와서 이른바 과장된 언어로 세상에 사람이 날아다니고 정말 탄지신공이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무슨 돌멩이 같은 거 치면 그게 총알보다 빨리 날아가 사람을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네. 뭐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걸 과장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로 풀어낼 경우 당연히 과장이 있죠. 그리고 과장 안에는 단지 이게 액션인 것뿐만 아니고 그 배경이 되는 것도 네. 때로는 산을 움직이고 하늘을 나르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협녀라고 하는 건요. 그 무협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장 충실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죠. 훌륭한 영상미가 있고요. 네. 보여주는 액션이 있지만 네네. 그 안에서 무협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협력, 칼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네. 무협에서 칼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액션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바디 랭귀지예요. 언어로 말하지 못하는 걸 칼싸움, 칼의 그러니까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떠한 이제 뭐 칼싸움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방법이나 영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네, 그들이 부딪히는 이유라든지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찾아가서 칼싸움을 네. 하는 이유라든지 그리고 이 칼싸움이 끝나고 어떻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결국 감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 그 감정을 칼 혹은 손 혹은 발의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홍콩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그 언어가 없는 대화가 없는 형태의 액션이거든요. 네. 그게 황비용 시리즈에서 많이 이제 그렇죠. 변주가 그러니까 변질이 되었는데 네. 말하자면 감정 대화는 없고요. 그냥 멋진 그 사실적인 액션 장면들이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미는 없고요. 이른바 헐리우드식 액션을 아시아적으로 재현한 거에 가까운 액션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전형적인 무협 영화에서는 오히려 몸에 부딪히면 거의 없어요. 특히 정통 무협은 검을 쓰는데요. 네. 그 이유는 검이 훨씬 더 우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로 싸우면 타격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래요. 그 이른바 그 링 위에서 싸우는 격투기가 되어 버리는데 네네. 반면에 칼과 봉으로 싸우게 되면 그 순간 칼의 움직임이 곧 마음의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무협의 기본인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 우아함이 있습니다. 영상미와 우아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이 장면은 꼭 스포일링이긴 한데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풍천, 월소, 유백, 홍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무협이라고 하는 장르는 늘 일일 드라마처럼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안에도 홍이라는 인물을 갖고 있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유백과 홍이가 싸우겠죠. 네.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하얀 눈밭에서 펼쳐져요. 네. 그 눈 위에서 둘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죠. 그 사이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하나는 둘이 칼을 들고 싸우는데 그 하늘 위에 달빛이 비쳐요. 그러면 달빛 때문에 대낮처럼 이제 그 싸우는 공간이 이제 환하게 비춰지겠죠. 이 어떤 궁성 안에서 싸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그 처마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갑자기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두 명이. 그렇죠. 그러면서 달빛 아래에서 싸우지만 보이지 않지만 단 한 가지 이른바 검광이라고 하죠. 검이 움직일 때 검의 눈빛 불빛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연출된 장면이 아니고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빛 아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고 눈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대화들이 있어요. 네. 둘 사이는 어떤 인연들과 사연들이 있고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검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떠한 감정선 액션 씬은 액션 씬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에 꼭 필요한 감정선들이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묻어져 있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그 요즘 무협 액션, 그러니까 이 홍콩 액션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의 맥락이 없는 액션이 나와요. 그냥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냥 이런 거 보고 개싸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네네. 맥락이 없는 싸움을 해요. 합의 없는 싸움을 합니다. 무협의 고수들의 싸움이 우아한 것은 그들이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합을 맞추죠. 말하자면 나는 대포를 쏘는데 너는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둘 다 서로 가장 수준 높은 형태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서로 지킬 룰을 지키고 서로 약속된 합을 맞추고 그러면서 남들이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보아도 그 싸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이미 어떤 언어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너는 프랑스어, 나는 영어가 아니고 둘 다 합의된 형태의 칼싸움을 벌이기로 했고 그 안에서 칼 끝에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달빛 아래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감정이 있지만 차마 슬퍼서 괴로워서 얘기할 수 없는 건 그 그림자 안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림자 안에서 검광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렇군요. 무협 안에서도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장면이에요. 무협에 좀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도 전 오늘 알게 돼서 좀 흥미롭네요.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눌게요.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바로 나예요. 인생이 플레이리스트 같았으면 좋겠다. 슬픈 노래 뒤에 밝은 노래 하나 준비해두게. 당신의 허전함을 채워줄 시간, Loving can hurt. 매일 밤 10시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Loving can hurt sometimes. 라이브 MBC 화음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은 상암동 MBC 골든 마우스홀에서 스타들을 만나는 날. 최고의 인기 가수들과 실력파 뮤지션들의 무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라디오 화요 음악회 라이브 MBC 화음은 삼성과 함께합니다. FM for you 91.9.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영화 협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앞에서 뭐 무협 영화의 어떠한 틀이라든지 뭐 칼싸움의 좀 그런 우아함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셨어요. 네. 자, 이 영화 사실 저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무협 영화의 전형적인 룰을 따르면서도 되게 아름답게 잘 풀어낸 변질되지 않은 어떠한 뭔가 좀 성수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다. 무협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훌륭한 수작. 그런 게 보이는데 처럼 들리죠? 그렇게 평론가들의 평이 나빴을까? 네, 그게 궁금한데요. 시사회를 본 이후 기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찾아봤어요. 잘 하는 짓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본 대로 느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그럴 수 사람의 있죠. 의견들을 자꾸 들으면 대세에 따르게 되거든요. 남들이 좋은 영화라 그러면 좋게 얘기하고 사람이란 게 그런 경우가 나쁘다고 그러면 있어요. 네. 그냥 뭐 아쉽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려고 했다가 봤죠. 그랬더니 영화평이 무시무시할 정도인 거예요. 날이 서 있었나요? 네, 일단 기본이 안 되는 영화.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설명이 안 된다. 사실 박흥식이라고 이 영화의 감독님은요. 네. 영화만 20년 만들었어요. 데뷔한 지 15년이고. 네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인어공주, 사랑의 말순씨 이런 영화를 찍은 그 정말 중견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런 감독한테 영화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영화의 ABC가 안 됐다고 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수한테 너 음이 이탈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네가 지금 트렌드 못 읽은 것 같아라던가 아니면 그 노래의 노랫말과 가사가 나한테 와닿지 않아. 이게 네. 아니라 일단 말이 안 된다. 넌 일단 지금 키를 잘못 잡았어. 그래요, 반주랑 맞아요. 안 맞아. 뭐 이런 연주랑 지금 키가 다르잖아. 놀랍죠. 정말 사실은 감독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평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런 평이 왜 나왔는지 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안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전도연 씨가 연기한 월소라는 인물이 눈이 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처음에 영화 등장할 때 눈이 안 멀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먹고 나서 눈이 멀거든요. 네. 근데 그럼 왜 눈이 멀었는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아 그런가요? 그 안에서 눈이 머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졸았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눈이 멀었는지 납득이 되게 설명을 못 해줘요. 그리고 그 풍천과 월소와 유백의 관계에서도 월소,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이병헌 씨 사랑했던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풍천, 그러니까 자기 사형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복수를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이야기가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이야기가 튀어요. 네네. 근데 요즘 관객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박흥식 감독님은 옛날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관객들이 90년대 관객들은 어땠냐면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논리가 전개가 안 돼도 감성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냥 그 빈칸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에 익숙한 영화 관객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관객들은요 주관식보다 객관식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다 설명이 안 되면 마치 그건 수능의 오지선다 안에서 답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죠. 낙인을 찍힐 수 있는. 틀린 답이 그러니까 이 안에 5가지 중에 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를 요즘 관객들이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즘 관객이 틀린 거냐? 아니죠. 그쵸. 요즘 관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맞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넣어줘야죠. 근데 설명을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관객이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 그런 건 정도 넘어갈 수 있죠. 유백이라는 인물이 권력에 눈이 먼 야심가예요. 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월소 전도연 씨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반면에 뜬금없어요. 아니 어느 장면에서는 너무나 피도 눈물도 없는 야심가인데 이쪽에서는 전도연 씨를 너무 좋아해서 눈물을 너무 흘리면 감정선이 끊기죠.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가 없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감정선이 끊기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냉혈한이었다가 여기서는 뜨거운 피를 가진 남자면 그러면 2명인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전도연 씨가 그렇게 예쁘냐 그래갖고 정말 못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평이 나쁘게 나온 이유고요. 그렇군요. 우리 관객들이 이 영화를 그래요. 시험 보러 들어갔더니 객관식 내주고 나서 답이 없으면 가로 안에 네가 답을 쳐넣어라. 써넣읍시다 이런 건데
어렵죠. 그런 식으로 관객을 설득하기 어렵고요. 그랬군요. 그게 관객들을 한테 외면받은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을 만한 장면과 가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자, 협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이제 슬슬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요소를 다 완벽하게 구현하여서 네. 무협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던 그리고 협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네. 와호 장면. 이 영화. 네, 기가 막힌 영화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장찌 씨가 네. 이제 김고은 씨가 연기한 그 인물 그런 해당되는 인물인데 네.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결국 칼을 들지만 그러나 결국은 슬픔에 빠지는 인물이죠. 네. 근데 장찌 씨가 연기를 완벽하게 칼 끝에 감정을 넣는 연기를 해요. 보면 장찌 씨가 뭐 연기를 그러니까 액션 칼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이소룡도 아니고 하지만 장찌 씨는 그 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 안에서 어떨 땐 슬프게 칼을 휘두르고 어떨 때는 말괄량을처럼 칼을 휘두르죠.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이. 네. 어떨 때는 사랑을 담아서 어떨 때는 요염하게 이렇게 연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이 와우장룡이 특히 이하인 감독이 무협이라는 장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죠. 무협은 칼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예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주윤발 씨가 연기한 이모백이 있고 양자경 씨가 연기한 유수련이 있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죠. 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마음을 합을 겨룸으로 해서 사랑을 전달하죠. 그리고 장찌 씨가 이 옥교룡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는데 이 인물이 또 주윤발 씨, 그러니까 이모백을 사랑하잖아요. 네. 그때 보여지는 이 소녀, 이 옥교룡 장찌 씨는 이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였다가 여인이 됩니다. 여인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칼의 움직임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휘두르다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 양자경 씨, 유수련이라는 인물과 장찌 씨가 싸울 때 처음에 칼로 싸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거나 붙잡고 막 던지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방지축인 무협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고수들이 마치 바둑하고 비슷하죠. 바둑에서 보면 이미 룰이 있잖아요. 네.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검은 돌과 흰 돌이 서로 그렇게 싸우는지 이해 못하죠. 그냥 돌을 집어 던지고 싸우거나 이기려면 바둑판을 쪼개거나 아니면 바둑판 위에서 체스나 장기를 두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수들은 서로 규칙을 지키고 싸울 때 가장 아름다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결국은 장찌는 그걸 모르고 싸우다가 네. 양장형한테 그걸 배우고 그 주윤발한테 그걸 한 수 더 배우고 그러면서 최고의 고강한 무협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런 와호장룡이라는 영화가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중국 영화일 것 같은데 네. 이게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자본이 헐리우드 자본이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 덕분에 이한 감독이 헐리우드로 넘어가서 그렇죠. 다양한 영화를 찍게 되는데 네. 특히 2001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어요. 사실 자 우리는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 영화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빙한 영화보다 자막을 더 익숙하게 보게 되었죠. 근데 그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 관객들은요.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볼 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를 대부분 보고요. 그리고 가끔 더빙 영화를 봅니다. 자막 영화라고 하는 거 그들한테는 영화제에서나 보는 영화예요. 자막 영화라는 거 굉장히 불편한 문법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와우 장룡은 미국에서 개봉이 되어서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정말 영화제에서 영화 보는 관객들이 아닌 일반 관객들이 영화를 보게 만들었어요. 자막용 영화를. 네. 중국어로 되어 있는 영화를 영어로 되어 있는 자막으로 본 거죠.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북미 대륙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관객들한테도 그 무협 장르라는 건 굉장히 익숙한 장르예요. 네. 이른바 이소룡부터 시작되었던 그 무협의 어떤 그 아시아 침공이 네. 70년대, 80년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이 성룡으로 이어지면서 홍콩식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객들한테도 액션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적 액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흑인들은 다 농구 잘하는 걸로 생각하듯이 아시아인들은 다 액션 정도는 하는 줄 알죠. 그런 어떤 문화적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대가.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러니까 북미 대륙의 주력 관객이 되었을 때 와우정룡이라는 영화가 기획되었던 거죠. 이제 북미 대륙에서도 무협 영화 한 편 정도는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맞아 떨어졌던 것인데 그러면서 흥행도 되고 2001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까지 올랐죠. 네. 이게 매우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뭐 작품상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 외국 영화상과 촬영상을 받았죠. 그 정도쯤 되었으면 뭐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 영화였으니 굉장히 인정받았던 거죠. 그렇죠. 이 또 그러면 이한 감독이 또 네. 했잖아요. 이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감독이고. 근데 이한 감독이요. 이 영화 이후에 이제 그 브로크백 마운틴을 찍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새끼를 찍게 되고 물론 뭐 헐크도 찍었죠. 그건 좀 뭐 모르는 척하는 걸로. 최근에 라이프 오브 파이도 찍었고. 네. 이러면서 어떤 것이냐 그 장르를 넘나드는 감독이 되었죠. 네. 헐리우드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사실 이렇게 이 즈음 정도의 한국 감독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감독님이 이명세 감독님이셨는데 헐리우드의 랜딩, 그러니까 자리 잡는 데는 어려웠는데 감독님도 형사처럼 무협 영화를 한번 찍어보기도 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북미 대륙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영화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네. 아시아 감독이 인정받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오히려 가장 아시아적 영화를 찍는 거예요. 이한 감독이 그렇게 성공했죠. 와우정룡이라고 하는 영어도 쓰지 않는 중국어를 찍는 쓰는 영화를 찍어서 그것도 중국적 무협 영화를 찍어서 북미 대륙을 설득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북미 관객들을.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또 그러면서 그 다음엔 가장 헐리우드적인 헐크 같은 영화 찍기도 그렇죠. 하고 브로크백 마운틴처럼 가장 미국적 영화 찍기도 하고 카우보이 영화니까요. 그리고 새끼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정말 유니버설한 영화 찍기도 하죠. 미국적인 아시아적인 섞여 있는 영화 찍기도 하는 그렇게 감독이 진화해 가는 것이고 와우정룡은 거기서 하나의 길을 열어줬죠. 아시아의 감독이 북미 대륙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적인 영화 찍는 감독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한국적, 가장 홍콩적, 가장 중국적인 영화 찍으면 되는구나라는 성공 방정식을 열어준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Imagine Dragons의 Warriors 듣고 오겠습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Imagine Dragons의 Warriors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뭐 와호장룡 그리고 협녀 이런 영화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까지 와호장룡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무협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매력적인 장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이 시대는 협이 없는 시대죠.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협의 본질이란 나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자를 위해 분연이 일어나는 자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야인 시대도 아니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이 무협지의 판타지는 어쩌면 경공술도 아니고 무술도 아니고 협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시절, 정의를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다. 네. 이런 시절 이야기인데 제가 그 협녀를 보고 나서 협녀의 OST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협녀의 OST가 발매가 안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이게 모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영화음악 감독이 만든 음악인데 음악도 참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신에 와우장룡 음악을 들었거든요. 이 한 15년 전 영화니까 정말 한 10년 만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아련하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음악만 들으면 이건 무협지의 이 음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 이야기, 로맨스와 또는 너무 슬픈 그 심파극의 음악들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화면들은 액션이지만 피가 나오고 살이 찢기지만 밑에 깔리는 감정, 음악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희노애락인 거죠. 그 희노애락을 차마 말로 못하는 걸 서로의 몸을 자르고 짓이기면서 바디랭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두 영화 이야기 나눠봤고요. midnight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은 이승열의 기다림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가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어려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알고 있나 긴밤 외로운 대가를 또 추억은 웬일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지호님, 쫑디가 1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이응에 힘을 줘서 말하는 거 알아요? 전 그때마다 대구에서 전화 갔던 중학교 친구가 생각이 나요. 나 오늘 하면서 이응에 힘줘서 말하곤 했거든요. 그 친구가 자주 듣던 뮤즈의 Unintended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이응 발음을 좀 제가 어려워하나 봐요. 그래서 이응 받침 있는 발음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좀 더 똑바른 발음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응 발음에 좀 힘을 의 이런 것들 좀 강세를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건 전 예전부터 그랬어요. 라디오를 하기 전부터 라디오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전부터 이 이응 발음을 세게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강세를 좀 안 주고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봤는데 이응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말투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말투나 억양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발음을 그래도 정확히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5962님, 이승환의 당부 신청합니다. 처량하고 슬픈 동양풍의 노래인데 뮤직비디오도 사극이었어요. 뮤직비디오에서 여자 주인공이 시집을 가서 화가 났는데도 남자 주인공이 비 오는 날 꽃신 젖지 말라고 연꽃잎을 꽃신 위에 올려놓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승환 씨의 처연한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이 노래 진짜 좋으니까 틀어주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꽃신 젖지 말라고 연꽃잎을 올려주다니. 연꽃잎 되게 크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리라는 거죠. 이게 로맨티스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거 뮤직비디오야 뭐 2000년도 이전에 찍힌 거긴 하지만 이 뭐랄까 배경 자체가 사극이니까 그래요. 자, 뮤즈의 Unintended 그리고 이승환의 당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u could be my unintended choice to live my life extended. 머지않아 그대와 헤어지게 될까요? 뮤즈의 Unintended 그리고 이승환의 당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 이승환 씨 목소리가 거의 저는 좀 여성 보컬리스트로 느껴질 정도로 섬세하다라는 느낌을 금방 받았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8497님,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빠가 군 복무 중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에 도는 적막감이 싫어서 항상 코요태의 순정을 많이 들으셨대요.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요태의 노래로 태교도 하신 거네요, 함께. 그래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음악들 그리고 추억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함께 들으면 더 좋은 경우가 있죠. 근데 잠깐만요. 코요태 순정이 태교로 쓰일 정도면 이분이 최소 98년생인 거잖아요. 그죠? 코요태 노래가 98년도에 나왔으니까 푸른밤 정말 연령층이 다양하네요. 이미나님, 가족들과 화목하지 않다는 건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다 화목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만들지 않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이런 우울한 글은 안 읽어주려나요? 김현철의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트라우마라든지 삶에 있는 경험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근데 글쎄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물론 저도 해본 적 있죠. 청소년기에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가장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노력을 한다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근거가 없었죠. 그때는 제가 뭐 만들어냈던 게 없으니까 되게 근거 없는 어떠한 용기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물론 많이 부딪히고 뭐 실패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항상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만 굴러가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가족들에게는 통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나님도 지금은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시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다면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 그 생각이나 뭐 본인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되면 좀 여유가 생기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곽성현님,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신청합니다. 제가 처음 기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였는데 요즘은 고3이라 기타 칠 여유도 없어요. 남은 고3 생활 힘낼 수 있게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근데 또 어찌 보면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에 다가가야 그 취미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꼭 계속해서 취미생활 기타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치면 진짜 멋있어요, 기타. 저는 잘 못 쳐서 멋이 없지만요. 잘 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1434님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신청합니다 라고 짧게 보내주셨네요. 이 Fly to the Sky의 이 곡이 데뷔곡이죠. 예, 그리고 저는 와, 두 명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곡도 되게 어려운데 정말 잘 소화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집이 나오면서 갑자기 환희 씨가 창법을 확 바꾸셔갖고 더 놀랐죠. 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노력은 정말 노력을 하면 진짜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목소리라는 것은 정말 타고나는 게 많지만 그 창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와, 창법 정말 많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그 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나이 든 것도 아니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이때쯤에 제가 발성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만나가면서 좀 배움을 찾고 있었을 때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크게 변화한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때 환희 씨를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존경? 아니다. 요즘엔 이 단어가 어울리겠다. 리스펙했습니다. 그래요.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그리고 코요테의 순정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Come on, baby. It's disco time, baby. It's a clear night. How y'all feel tonight? All right, let's get it on with some new rave trance. If you're ready to groove, let me hear you say yeah. Yeah. 1, 2, 3, go.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그리고 코요테의 순정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신정원님, 작년에 한창 영화 노팅힐 OST였던 Ain't No Sunshine 이 곡을 들었는데 얼마 전 친구가 추천해준 G.O.D의 노래들 중에 같은 멜로디인 곡이 있었어요. 바로 그대 날 떠난 후로 였는데요. 원곡과 가사는 다르지만 한글 가사여서 그런지 요즘은 이 곡으로 더 많이 듣고 있답니다. 특히 김태우 씨가 그대 하라고 하는 부분을 좋아해요.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 꼭 틀어주세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Ain't No Sunshine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 그리고 이 곡은 커버가 정말 많이 된, 리메이크가 많이 된 곡이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마 그대 이분이 아마 그때 I know 그 부분에 그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틀리면 민망. 어쨌든 근데 뭐 제가 이 그대 날 떠난 후로라는 곡을 모르니까 어쨌든 제가 만약에 편곡을 하는 입장이고 리메이크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 부분에 이 그대라는 부분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자, 9178님 양파의 A 불비 신청합니다.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학창시절 슬픈 기분이 들 때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슬플 때 신나는 노래 듣기보다 일부러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함을 떨쳐내곤 했거든요.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엔 꼭 좀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애, 이, 불, 비. 그래요. 이게 뭐 한자인 거죠.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만든 건데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 이게 되게 요즘 세대에 되게 많이 부딪히는 잘 맞는 감정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전이라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진 않았죠.
슬픈 걸 100%다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요즘엔 그게 더 힘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요즘에 이 어떤 풍토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 풍토가 조금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겁내하고 유치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안 하게 되고,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로 감정이 무뎌지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 곡이 99년도에 나온 노래인데도 지금 또 이 시대랑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김수지님, 패닉의 달팽이 신청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다른 가수들이 많이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그 버전들은 어떤지 나중에 하나하나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명곡이니까 이 패닉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아닌가요? 패닉의 1집은 진짜 멘탈 붕괴죠. 들으면 충격이에요, 충격. 진짜. 그리고 그런 충격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커버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패닉 음악 진짜 좋아요. 제목처럼 사람들을 패닉시켰던 팀 이름처럼 말이죠.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 그리고 양파의 에이 불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뭔지 몰라도 이유가 있겠죠. 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의 모든 게 지워진다는 게 도대체 말이 괜찮았나요? 내 인사 없는 하루의 끝이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 그리고 양파의 에이 불비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9048님,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신청해요. 제목부터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이 곡 가사가 진짜 멋져요. 요즘 곡들 중에서 비교적 접하기 힘든 심오함이 있거든요. 사실 자주 듣기보단 자주 부르는 노래라서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T사 노래방 기계에 8722 누르시면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자주 부르고 그런 것들 이렇게 번호로 외워서, 그 예전에 어떤 노래방 그 기계 회사 광고에서는 심지어 이제 그 남녀가 차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노래 제목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노래 제목을 이제 이렇게 번호로 872 5633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되게 재밌는 광고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5633 5633 막 해서 2235 235 막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정희님, 쫑디는 옛 추억을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막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옛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립게 만드는 노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음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음악들은 되게 재밌게도 추억을 진짜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음악들은 가사와 내용과 상관없이 그때 그 시절에 들었던 음악들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픈 가사를 딱 접해서 나의 슬펐던 과거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슬펐던 과거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내가 지금 들었을 때 그 옛날 추억에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엄청 신나고 밝고 뭐 혹은 클래식이고 뭐 그런 것 상관없이, 장르에는 정말 상관없이, 그리고 곡의 내용과도 상관없이 제 머릿속에 BGM으로 깔려 있었던 그 음악이 저를 추억으로 데려간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물론 가사 때문에도 추억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726님, 푹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이겠구나 했는데 새벽이 오기까지 아직도 시간이 꽤 남았네요. 늦은 밤 수고 많으십니다. 015B의 슬픈 인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푸른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힘내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사실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같이 힘내자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노래 이 곡 들을까요? 015B의 슬픈 인연 듣고 오겠습니다.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자꾸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고 별거 아닌데도 계속 생각이 나서 많이 괴롭습니다. 툭툭 털고 싶은데 마음에 자꾸 남고 걸리니까 제 자신에게도 너무 상처가 돼요. (2001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용서라고 하는 건가 봐요. 누구나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마음만 먹을 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적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요. 적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수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를 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최고의 복수라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1427님이 신청하신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here's a song that's inside of my soul.